최근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던데 이재명이가 당선되었으면은 북한이 경기도 상방울 요런 유착 관계를 통해서 현금이 뭐 한 약 1,000만 달러 되던데 그 받은 걸 가지고 흔들죠. 약점을 삼아가지고 약점 잡았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었을 것이다. 당연하죠. 왜 그러는가 하면요. 우리 현행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걸 통일부에 사전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했습니다. 이거 벌써 불법이라는 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돈을 가져다 쓴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게 완전히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게 터뜨리면 이게 그렇죠. 얼마나 사회에 큰 충격이라는 거 다 알고 이재명도 다 압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딱 옆구리에 차고 있다가 비단 주머니처럼 이런 거 하자라고 말을 안 듣는다면 그때 그럼 어떡할까? 이거 비단 주머니에 몇 개 있는데 요거 하나 터뜨릴까? 또 안 되면 요거 터뜨릴까?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코가 끼었거든요. 코가 끼었. 네. 코가 끼었어. 네. 코가 끼었습니다. 완전히. 지금도 코가 끼었지. 네. 대통령 안 된 게 천만다행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정부 질의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방향을 김성태의 배임 행위로 이거 몰면 안 된다. 이거는 김영철의 대남 공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거. 국가 반역입니다. 그러게 여기로 수사를 집중해라 이거. 국가 반역죄. 네. 이걸 배임 행위는 경제권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그래. 네. 네. 그래서 방향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정부 질의 때.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례가 있는데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서 뒤에 4억 5천만 달러 준 거 아시죠? 그렇죠. 4억 5천만 달러를 줄 때 현대그룹을 통해서 준 게 있고 그 다음에 국정원이 바로 송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김정일이가 가지고 있던 마카오에 있는 비밀계좌를 보냈는데 그때 송금이 잘못됐어요. 한 1억 달러가 이게 계좌 번호를 잘못 쓴 거예요. 1억 달러가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임동원 씨가 국정원장 할 때인데 국정원으로 딱 연락 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출발하는 날 오지 마라 그랬다고. 그래, 그렇죠. 돈이 안 들어왔다. 오지 마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게 입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해명하고 나서 하루 뒤에 출발했습니다. 네. 하루 뒤에 출발한 거 아시죠? 아예 압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설명은 뭐 기술적인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거라고. 그다음에 만났어요. 그 6월 14일이잖아. 6월 14일 딱 만나가지고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첫 마디가 뭐냐. 이제 돌아가십시오 이런. 왜 돌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아주 당황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남한 텔레비전을 봤더니 대학교에서 인공기를 올렸다고 해가지고 잡아가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회담 못합니다. 그렇죠. 그때 대통령께서도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만났으니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갖고 놀아요. 네. 자, 그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게 6.15 선언 아닙니까? 네. 6.15 선언은 1항 2항 전부 다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연방제 노동당 정권의 대남 공작 전략에 다 합의해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약점 잡힌 거죠. 약점 잡힌 상태에서 6.15 선언이 나오고 그 뒤에 계속 약점 잡혀가지고 그래도 문재인보다는 조금 덜 했지만 김대중은 이렇게 돼버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이미 과거에 실현이 됐어요. 네. 이번에 이재명 그것도 우리가 한번 딱 그때 당시와 오버래핑 해보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현대 내세워서 돈 줬는데 이번에는 쌍방울 내세워서 똑같습니다. 이제 네. 또 돈 주고 그 완전히 시즌 2죠. 그런데 여기 자꾸 김명철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안 맞추는데 김명철이가 천안함 폭침시켜가지고 수십 명의 한국 군인들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이자가 그러니까 지금 조국 통일이 뭡니까 그죠? 무슨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통일위원회. 그건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고 그게 대남 공작하는 거죠. 그렇죠. 대남 공작하는 됩니다. 그 김영철의 위치가 북한 농당 정권에서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김영철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남
공작에서 김영철 외에는 바로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그리고 남한 간첩들에게 지시를 주고 예, 그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울 이 사건은 바로 김영철한테 이야기해서 김영철이 김정은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딱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울 이 사건은 이재명과 연루된 일종의 대남 공작 협력 사건이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큰일 날 뻔했죠. 예. 완전히 지고 흔들 뻔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한국의 통일 정책에서 지금 권영세 장관이 과거의 그 뭐 이인영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스탠스를 잡긴 잡는데 그 용어 문제인데 이 남북 관계라는 게 용어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흡수 통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 우리는 흡수 통일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변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여러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모든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과 좌파 정권하고만 딱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우파마트 좀 봐야 돼요, 북한이. 예. 예. 좌파가 얼마나 자꾸 들으니까 그렇죠. 좌파들은 가면 막 북한에 대해 박수치고 좋다는 얘기가 너무 하니까 오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때도 한번 좀 김정은이 만나서 따끔한 소리 좀 한번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게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파의 원칙적 있는 말 좀 하자. 그래서 북한과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붙어봤어야 되는데 후수통일을 자꾸 이야기하면 북한이 너무 반발할 것 같으니 그래서 이제 지금 권영세 장관이 전술적으로 그런 말은 좀 약간 희석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흡수통일 반대론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면 90년대 동서독 통일된 다음에 이 좌파들이 그렇죠. 불안감을 느끼니까 이 우리 헌법이 정한 게 자유통일이거든요. 그렇죠. 헌법 제4조가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최근의 논란이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무보고 받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앞으로 통일은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체제 중심으로 가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좌파들이 그 다음날 민주당에서 저건 흡수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바로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우리 잘 사는 대한민국 체제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지 김씨왕조 중심의 그렇죠. 통일하겠느냐. 그때는 아니 흡수 통일 알고 무슨 통일이 있느냐고 물어요. 그래요. 그러고 우리 헌법 제4조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이거 줄이면 흡수 통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흡수 통일은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명령하는 겁니다. 북한은 적화 통일이고 그러니까 말은 제대로 하고 나서 뭐가 돼야지 흡수 통일 아닙니다 하는 순간부터 변명을 해야 돼요. 그럼 집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용어가 또 잘못된 게 북미란 용어를 쓰잖아요. 그죠? 미북이라고 해요. 미북. 아니, 이게 우리는 요새 이제 윤석열 정부는 미북으로 바꿨겠지만은 문재인도 항상 북미 했거든요. 이거 벌써 잘못된 거죠.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헌법 위반이거든요. 헌법 위반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안 보니까 북미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그리고 또 잘못된 게 좌파를 진보라고 불러주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는 거예요. 왜 진보라고 부르면 안 되는가 하면요, 선생님. 원래 제가 유럽에서 많이 오래 생활하지 않았어요? 진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권입니다. 인권이죠. 인권이. 그 어느 진보 정당도 인권에서의 보편성 원칙을 다 주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의 이 좌파들은 진보로 가면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딱 닫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진보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좌파. 좌파. 정북 좌파. 또는 최보 세력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외통이니까 공개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금 우리 무기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나토에서도 사무총장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강조를 하고 미국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하는데 이 국민 여론은 또 무기 지원 반대가 한 70%나 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단히 이게 예민한 문제인데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어떤 방식으로 무기를 주겠느냐 이건데 우크라이나는 직접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 좀 직접 달라 이거고 우리는 주고는 싶은데 직접 주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서는 중소기업이 많이 관여하고 러시아와의 경제관계에서는 대기업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대통령이 현안을 해보니 대기업에서 될수록 좀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아달라. 이게 대기업의 항상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긴 주되 옆에 있는 폴란드나 에스토니아나 발트의 나라들, 동유럽 나라들이 지금 무기 구조가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주고 그들이 보충하는 공백을 우리가 보충해주고 그러면 또 그들이 주고 이런 좀 수리 쿠션 그렇죠. 방식으로 지금 좀 주고 있는데 이게 좀 대단히 애매한 딜레마죠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미국에 포탄을 팔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포탄은 우크라이나에 대주고. 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에 판 포탄은 우크라이나로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보이는데. 근데 그건 내 생각엔 공식적인 입장이고 아니 실질적으로 그 포탄을 우리가 뭐 미국 구분이 안 되지. 창고에 가서 우리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 세상에 그 창고에 들어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외교적인 전 언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 러시아 눈치로 볼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큼직큼직하게 엮여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걸 좀 많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정부로서는 또 이 점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될까봐 좀 많은 변수를 지금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통령에서 문제를 한번 제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터키의 국명을 지금 튀르키예라고 바꾼 것이죠. 네, 튀르키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 때문에 한국이 세계에서 바보 웃음거리가 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거 원래 터키에다가 그 튀르키예에서 자기네 말대로 불러달라 해서 튀르키예 이렇게. 근데 이게 잘못 처리가 된 게 영어 국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터키 그대로죠. 터키도 알파벳 쓰잖아요. 그건 그대로 있는데 영어권에서 표기를 할 때 터키라고 하니까 이게 칠면조하고 연상된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 터키를 바꿔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터키라고 그러지 영어로 TURKEY라고 안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어권에서 다 거부해버렸거든요. 언론에서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튀르키예라고 해? 튀르키예라고 쓰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고 또 에르도안이 독재를 하니까 좀 기분도 나쁘고 해가지고 다 무시하는데 한국만 아니 우리가 영어로 쓰면은 뭐 참고로 그랬는데 터키라고 오랫동안 써왔는데 그걸 튀르키예라고 딱 해버리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호칭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일본이라고 하지 말고 니혼이라고 불렸다고 하면 불러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군데도 없는데 하나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이. 아제르바이잔은 아시다시피 그 터키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러니까 이 국명은 잘못했어요. 우리 정부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에 뭐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이걸 일반 언론에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한 불편이 생기는 거예요. 터키, 튀르키예. 아마 북한 안 바꿨을 겁니다. 북한은 튀르키예, 북한은 띠르키예라고. 띠르키예. 안 바꿨다니까요. 그러고 일본 토르코 아닙니까? 토르코. 그리고 쓰거든요. 이거 한번 외교부 장관한테 질문하셔가지고 터키로 돌려야 됩니다. 약간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그 결의안 만들 때 저 튀르키예 무슨 법안에 이중 가세 방치든지 투자 협정이든지 그때 논의됐는데 외교부에서는 그 나라에서 튀르키예라고 그 나라 언어로 부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원칙에서 우리도 튀르키예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관습이 된 걸 가지고 바꾸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편하게 불러야지. 저쪽에서 불러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현지어를 불러줄 필요가 뭐거든요. 북한에서 모택동이라고 그러죠. 북한에서는
모태똥을 하겠다가 마오쩌둥을 했다 다시 또 모태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북한 등서평도 등서평했다 등시아평했다 다시 또 등서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우리식으로 부르는 게 맞죠. 네. 예, 그것도 주체성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에서 제일 심각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입니다. 네. 저쪽에서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 통일한다. 미국 한미동맹 미국 나가라. 6.15 선언에도 그래 돼 그렇죠. 있고 14선언, 4.27 선언에도 우리 민족끼리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선동을 부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민족끼리를 어떻게 말로서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는 쉽게 얘기하면 한미동맹 깨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항상 주장하는 게 외세 간섭 배격 우리 민족끼리 이걸 계속 주장하거든. 이거 있거든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걸 뭐 좋은 방도가 계신가요? 쉽게 우리가 깨버릴 수. 저는 거꾸로 쓰면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민족이라고 했을 때 이 민족은 북한에서 말하면 김일성 세력 아닙니까? 김일성 민족이라는 말도 쓰죠. 그렇죠.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죠. 자,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 민족과 남한의 이 종북 좌파 세력이 같이 손을 잡는 걸 우리 민족끼리라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민족은 민족 반역자죠.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 김일성과 그 민족 반역자를 추종하는 남한의 종북 세력이 우리 민족끼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다 해. 좋은 표현.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우리 민족은 그건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라는 작당이다. 이렇게 되받아 쳐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남북 관계에서 결국은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하면은 누가 민족 정통 세력이고 누가 민족 반역 세력이냐 이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민족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역사상 삼국시대, 신라의 삼국통일, 고려,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북한은 신라 삼국통일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고려, 그죠? 네. 고구려 발해를 넣지 않아요. 네, 발해도 약간 넣지. 약간. 발해, 고려, 조선, 북조선. 네. 그래서 민족사회적 정통성을 분명히 가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은 우리 민족사의 이단 세력 아닙니까? 이단 세력이죠. 이단 세력이고 발해는 우리 민족사의 지류거든요. 지류죠. 신라와 도저히 견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민족사회적 정통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누가 민족 반역 세력이냐, 누가 민족 정통 세력이냐, 이걸로 그러면은 김일성이가 민족 반역 세력이라고 설명하는 거는 너무나 쉽잖아요. 옳습니다. 그 3대에 걸쳐서 죽인 사람 중에서 외국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99%가 전부 다 우리 동족을 죽이는데 이놈이 그나 민족 반역 세력 아니면 누가 민족 세력입니까? 옳습니다. 또 뭐 우리 어쨌든 이번에 당선되셔야 되니까 당선되셔야 되니까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보수 성향 분들이 많은데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저갑제 TV에 나왔는데요. 그러나 평시 저는 저갑제 TV 구독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갑제 선생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이 역사전쟁, 역사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들을 매번 딱 지적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특히 젊은 층에서 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너무 지금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역사를 잘 모르는데, 이제 제가 뭐 혹시 가능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당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면 우리 당의 정체성, 이 보수의 가치, 이것부터 제가 바로 잡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대담을 하고 제일 감명받은 게 역사전쟁의 기수가 되겠다는 그 말씀인데 사실은 역사전쟁의 기수가 될 만한 업적을 이미 남겼습니다. 그죠? 그래.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 3.1절 그 행사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걸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에 없어요. 정치인도 없고 유일하게 지금 그걸로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국회의원들과 한데도 막, 이거 왜 이승만 대통령이 없느냐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보훈처장한테도 이야기하니까, 보훈처장은 내 생각 전적으로 동의하더라고요. 옳습니다. 이거 무조건, 사실 다 안 띄우든지, 아니면
당대 독립운동을 띄운다면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을 제일 먼저 내세웠지. 최고위원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이고 적극적으로 좀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